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관계론 6주차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7주차부터 요번 주, 오늘이 월요일인데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이 시간은 월요일 6주차 마지막 날이죠.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10월 13일 화요일부터 7주차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대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7주차 첫 번째 시간인 수요일 내일 모레죠. 10월 14일 날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수업 시간에는 좀 수업 규모가 학생들이 좀 많은 경우에는 분반을 해서 널찍널찍하게 앉아야 하기 때문에 분반을 해서 두 번 수업을 하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강의실에서 충분히 띄엄띄엄 앉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하지 마시고 혼동하지 마시고 원래 수업 시간표 시간과 강의실 그대로 여러분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날 여러분 7주차 첫 번째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첫 번째는 7장이죠. 7장 수업을 할 텐데 핵과 국제정치 수업을 할 텐데 여러분 지금 이제 7주 내용을 먼저 한번 읽으시고 요약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주에 과제와 진도를 같이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면 수업을 하면 여러분 좀 더 미리서 대면 수업 하기 전에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오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수요일 날 첫 시간 할 때까지 여러분 7장 핵과 국제정치를 한번 읽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요약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과제로서 여러분이 제출하는 것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봐서 이제 수요일 날 대면해서 그때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8주 차에 8주 차 7주 8주 차에 우리 중간고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10월 22일은 개교 기념일로 목요일 날 쉬게 되고 23일부터 기말고사입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목요일까지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말고사가 되니까 여러분 잘 메모해 두시고 우리 기말고사는 수요일 날 그러니까 28일이죠. 10월 28일 수요일 날 그 시간표 스케줄에 있는 그 시간에 그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주 차에 우리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에 볼 때 그때 기말고사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7주 차에 오실 때 그동안 혹시 과제에서 시간에 맞추어서 도어 시스템의 과제에 올리지 못한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누구나 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크게 개의치 마시고 다만 시스템 상에서 늦게 올렸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게 좀 더 번거로워서 제가 늦게 올리는 것들을 체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올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대면 수업할 때 7주 차에 여러분 미리 미처 업로드하지 못했던 것들은 그냥 프린트해서
가져오셔서 수업 시간에 제출하면 제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에 맞추어서 제출한 사람과 늦게 제출한 사람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한두 번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적이 큰 차이가 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성적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한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의 최대치를 하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이 수강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서로 본인이 할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대부분 좋은 성적을 간다고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선배들과 저와 여태까지 어떤 경험 속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혹시 무슨 이야기할 것, 성적이든지 아니면 수업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나 공식적으로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해결할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국제관계에서 지금 교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내용들이라도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교재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아니면 교재를 훑어보는 게 좀 아무래도 책을 보는 거니까 장소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오며 가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여러분 휴대폰을 연결을 해서 온라인 강의를 다시 한번 빨리 듣기로 그렇게 하면 한번 쭉 훑어서 라디오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또 내용이 또 숙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접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좀 낯설어서 또 그것을 또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분석적으로 내용을 소개해서 익숙하지 않은 면 때문에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머리에 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많이 접할수록 금방 익숙해집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처음 스포츠, 연예, 오락 뉴스만 접하던 사람은 시사 뉴스들을 들을 때 뭔가 이렇게 잘 한국말이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익숙하게 또 인식되어서 되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큰 내용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궁금하다, 뭐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야기할 그런 내용이 아니면은 도어 시스템이나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니까 수업 시간 내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고 토론을 하고 하면 수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수업은 서로 내용을 미리 수업 시간 이전에 다 숙지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토론하는 가운데에서 나와 다른 답변을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다른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그게 어떻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 그런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조금 물론 장단점이 있었지만 단점을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던 부분인데, 이제부터는 대면 수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여태까지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질문과 답변, 토론을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제 안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텐데 교과서에서는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리를 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대안 이론으로서의 보충하는 국제관계의 커다란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보충 시각으로서 구성주의에 입각해서 이 세 가지 시각에 입각해서 국제 안보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같은 내용이지만 갈등 내용이 결국 그게 갈등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협력하기도 하지만 갈등하기도 한다. 갈등이 극대화되고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표상이 바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물리력과 물리력이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마찰하는 갈등 상황에서 쾅 부딪혀서 한 일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목적으로 갈등이 발전되면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안보, 국가안보를 이야기할 때 이 갈등과 전쟁에 대한 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재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터치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교재는 의외로 내용이 상당히 좀 다른 장들에 비해서 챕터에 비해서 좀 적지요, 짧지요. 그래서 이 갈등과 전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하고 교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갈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갈등이라는 것은 협력에 상반되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극대화돼서 한 어떤 정도가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전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갈등이 발전해서 전쟁에 이르고, 그죠? 협력이 발전해서 전쟁과 상반되는 개념인 평화에 이르는 거, 그죠? 그렇게 개념을 하면 되겠습니다. 갈등과 협력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고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전쟁이 되는 거고 협력이 구조적으로 안정돼서 지속 가능하게 되면 평화가 되는 거고 평화와 전쟁은 상반되는 개념이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전쟁과 평화라는 이 전쟁이라는 상태, 그죠? 갈등과 협력이라는 상태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물론 갈등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갈등한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개념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심하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면 그 갈등의 정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죠. 경제적인 갈등에서부터 군사적인 갈등에까지 많이 이르는 것들을 우리가 시사 문제에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남진아해에서 남중국해에서 미국 군함들과 중국 군함들이 서로 가까이에서 훈련을 하고 서로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충돌은 없지만 맞닥뜨려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형태인데 그 갈등의 정도를 갈등이 상당히 고조됐다 뭐 약한 수준의 갈등이다 이런 것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우리가 갈등에 그걸 합니다. 근데 이 갈등이 아주 고조되면 어떻습니까? 갈등의 정도가 높아지면 충돌을 하겠죠. 그죠? 만약에 남중국해에서 미국 군함과 중국
군함이 서로 가까이에서 뭐 몇십 미터까지 접근을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봤죠. 근데 그 정도 갈등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고든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이 두 군함이 충돌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충돌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함포를 사격해서 서로에게 피해를 입혔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갈등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해서 분쟁 충돌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갈등이 좀 더 심화된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면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죠. 군사적인 갈등에 있다가 군사적인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군사적으로 서로 피해를 입히고 충돌을 했는데 그러면 전쟁이라는 건 또 뭐냐? 이 충돌을 해서 피하 간에 상호 간에 피해를 입혔는데 만약에 그 피해 정도가 우리 국제정치에서 얘기할 때는 이것도 또 학자마다 다르지만 그 충돌에 의해서 희생된 군인, 사망된 군인의 수가 1000명이 넘어가면 그것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개념 규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 그러니까 1000명이 안 된, 뭐 5, 600명이 군사 죽었다 그러면 뭐 분쟁 내지는 상당히 전쟁에 준하는 뭐 이렇게 분쟁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쉽겠죠, 그죠? 분쟁이라는 것도 부분적인 싸움, 전쟁이니까 그래서 그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에 그 피해 규모가 사망자의 규모가 전사자의 규모가 1000명이 넘어가면 이거는 분쟁이라기보다는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 하고 이렇게 학문적인 분석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면 무엇을 전쟁이라고 하느냐 이 전쟁의 정의를 할 때 반드시 국가가 무력 충돌을 할 때 전쟁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테러리스트하고 국가와의 충돌은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9.11 테러가 있었죠. 미국에서. 탈레반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죠? 테러리스트 조직입니다. 비국가 국제기구, 국제조직이겠죠. 그죠? 국경을 넘어가는 조직이니까 비국가 조직과 미국이라는 국가 간의 충돌, 이것은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니까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테러와의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원래 전쟁의 개념은 국가와 국가가 무력 충돌을 하는 것인데 미국은 국가인데 탈레반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그런 충돌과 어떤 현상으로서 우리가 관찰을 하니까 이것은 다른 개념으로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러와의 라는 그 수식어를 붙이는 겁니다. 어쨌든 정통적인 학술적인 개념으로서 전쟁은 반드시 국가와 국가가 무력으로 충돌을 해야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경제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경제 전쟁도 왜 전쟁이면 전쟁이지 경제라는 수식어를 붙입니까? 원래 전쟁의 개념은 국가와 국가가 군사력으로 충돌을 해야 전쟁인데 국가와 국가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니까 전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그런 특징과 어떤 그거에 준하는 만큼의 어떤 현상으로 관찰이 되니까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냥 전쟁이라고 하면 원래 전쟁이라는 개념은 군사적인 충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군사적인 원래 전통적인 개념으로서의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이다 하는 걸 표현하고 싶으니까 수식어를 자꾸 붙이는 거죠.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 테러 전쟁, 대테러 전쟁, 경제 전쟁, 그 문화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죠? 문화 전쟁. 그죠? 동양과 서양 간의 문화가 서로 충돌하는 문화 전쟁. 이슬람과 어떤 서구 세계와의 갈등은 사실 탈레반이 미국에 대한 그 9.11 테러를 감행한 그
배경 뒤에는 문화 전쟁의 어떤 이데올로기 전쟁, 종교 전쟁, 뭐 그런 문화 전쟁으로서의 개념이 상당히 큰 거죠.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을 하는데 이게 전쟁처럼 그냥 갈등하고 충돌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피해와 어떤 물리적인 피해와 어떤 질적, 양적 인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충돌이라면 이걸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전쟁이란 건 뭡니까? 군사적인 충돌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니까 수식어를 붙여서 문화전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가 주체가 돼서 수단은 군사력이 수단이 돼서 충돌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충돌했을 때 그 결과로서 사망자가 민간인은 치지 않습니다. 군인들, 그죠? 전투 요원의 피해가 사망이 1000명 이상일 때 그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와 중국에서 최근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죠. 군인들과 군인들이 인도군과 중국군이 서로 충돌을 했죠. 그러나 그것을 전쟁이라고 하지는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 표현을 전쟁과 다른 좀 약한 개념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과 인도 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분명히 중국 정부와 인도 정부의 충돌이죠. 중국 그것도 어떤 수단으로 중국 군인과 인도 군인이 충돌한 거죠. 물리적으로. 그런데 결과가 10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쟁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새 뭐 전쟁이 그렇게 전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무력 충돌이 오히려 많지 않은 것이죠. 옛날에는 사람이 주로 싸웠으니까 사람의 희생이 전투원의 희생이 컸는데 요새는 뭐 미사일 가지고 다 이렇게 싸우니까 사람이 직접 사망하는 경우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죠. 그래서 이 전쟁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뭐 그런 또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관찰하는 현상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안경도 바뀌어야 되고 수단도 바뀌고 개념도 많이 바뀌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연과학이나 공학과는 상당히 그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과 특징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수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 그걸 어떻게 공부하냐? 그게 무슨 공부냐? 뭐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전쟁이 이거라고 한번 규정을 했으면 그거가 돼야지 무슨 전쟁의 개념도 뭐 시대에 따라 바뀌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학문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영역의 분야의 특성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연과학처럼 딱 이렇게 고정시켜서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 현상이 우리의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재밌어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대통령이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되도록 이렇게 초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난 정치학 안 한다. 공부도 정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정치이고 정치학인 것 같다. 왜 그렇게 어려운 걸 하느냐?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천재적인 당대의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정치학입니다. 그것은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도 분야가 차원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자, 우리가 전쟁과 갈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무력을, 군사력을 수단으로 해서 충돌하는 것인데, 그 결과로 군인의, 시민이 아니라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의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이 발생을 하는 것을 전쟁으로 규정을 아직까지는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바꾼 개념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처음 입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주류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갈등과 국가 간의 갈등과 국가 간의 협력, 상반되는 개념 발전해서 국가 간의 전쟁과 국가 간의 평화. 그런데 이 갈등과 협력도 마찬가지지만 전쟁과 평화라는 개념도 상반되는 개념이면서 딱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범위가 넓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그죠? 전쟁도 대규모 전쟁이 있고 소규모 작은 전쟁이 있는 것처럼, 평화라는 것도 전쟁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딱, 그죠? 그러나 평화는 어느 정도가 규정을 하고, 어떤 게 평화냐? 갈등하고 있는 상태는 평화냐 평화가 아니냐? 그렇죠? 정도의 차이라서. 그래서 전쟁의 개념도 어떤 국가와 국가가 군사력을 수단으로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을 때 전쟁으로 하자 하는 것처럼, 평화라는 것도 이 전쟁 그 개념 규정에 의한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은 아니지만 군사적인 충돌에 1000명의 사망자가 육박하기에 이를 때까지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 것처럼, 평화도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전쟁은 아니라도 늘상 무력 충돌과 어떤 군사적인 위협 속에서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고, 그죠? 이게 평화이면서도 전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평화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늘상 어떤 폭력과 어떤 군사 충돌의 가능성과 수시로 또 충돌하는 그 과정 정도에 있는 그런 평화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아랍 중동에서의 어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그 평화는 전쟁이 아니니까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평화라고 하기에는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것이죠. 늘상 전쟁의 가능성 속에 있고, 또 실제로 군인들의 희생이 늘상 발생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국제관계에서 얘기하는 개념은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리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유동적인 개념이면서 범위가 있는 그런 정도가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갈등, 그리고 또 갈등이 고조된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전쟁,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죠? 국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국가 간의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처음에 현실주의 얘기할 때, 이론들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었죠. 국가는 뭡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 환경의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각자 국가들이 자국의 안전은 자국의 책임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것이죠. 다른 국가가 내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국가는 다 스스로 자조적인 차원에서 국가 안전, 국가 안보를 보장하려고 한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국가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니까 힘을 키워야 된다. 힘이 있어야 안전하겠더라. 그것이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힘을
키우게 되고, 상대방 국가가 힘을 키우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힘을 더 키우게 되고, 그러면 또 더 키우게 되고 해서 안보 딜레마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이게 현실주의에서 해석하는, 설명하는 왜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우선은 당연하게 모든 국가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을 하죠. 그죠? 그런데 그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안전, 안보, 그죠? 살아야, 존재해야 하니까, 그죠? 죽지 않아야 되니까. 그 안보에 대한 이익이 그 어떤 이익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고, 그 안보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려고 한다. 서로 힘을 키우려고 하니까 안보 딜레마 현상이 일어나고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된다. 이런 설명을 현실주의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우리가 레벨 오브 애널리시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론 부분 앞부분에서 할 때 분석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국가와 국가가 서로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좀 잘라서, 그죠?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자른다는 얘기니까 잘라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른다면 어떻게 자를까? 세 가지 단면으로 자르면 대체로 국제관계, 그러니까 국가 간의 갈등이나 전쟁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주요한 것은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세 가지 정도 분석 수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개인 수준의 분석이죠. 설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수준의 분석입니다. 그리고는 국제 체제 수준의 분석입니다. 개인 수준의 분석이라고 하면 개인이 국가의 이름으로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는 누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개인. 그러니까 국가의 이름으로 대외 전쟁이든지 갈등이든지 어떤 대외 행위를 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지도자, 그죠? 정책 결정자, 정책 수행자, 그 지도자는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여기서는 좋다, 나쁘다 하는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도덕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도덕을 배제한 차원에서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개념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순위를 두고 행위하는 것은 그 국가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개인이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의 이기적인 것이 결국은 국가의 이기적인 차원이니까 이기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이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라면 국가도 이타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기적으로 행위하는 것은 바로 개인이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을 한다 하고, 이 지도자 개인의 특징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전쟁과 갈등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개인 수준의 갈등과 국가 간 갈등과 전쟁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그럼 국가 수준에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의 이름으로 하는 국가 행위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가가 국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이익이 충돌하는 양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가 전쟁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 체제 수준에서 설명을 할 때는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그 국제 관계 시스템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체제가 국가들 간의 갈등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움직이는 거죠.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행위를 하는 이유는 안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에 국가가 국가의 안보를 스스로 보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안전한 것이 안보가 주어진다면 국가가 그것을 목적으로 행위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주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국제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국제 환경이 국가로 하여금 스스로 안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 환경이 결국은 뭡니까? 무정부 상태라는 것이죠. 무정부 상태로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국제 환경이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안보를 확보해주는 그런 환경이라면 국가들이 갈등할, 전쟁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전쟁과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를 그 현상, 국가 간의 전쟁과 갈등의 현상을 설명할 때 어떤 레벨에서, 그죠? 단면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을 다르게 했죠, 그죠? 그렇지만 똑같은 걸 설명한 겁니다. 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느냐? 개인이, 그죠? 정책 국가의 행동을 국가의 이름으로 행동을 하는 개인이 갈등하고 서로 자기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이다. 만일에 자기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개인이 갈등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설명은 왜 국가가 갈등하고 전쟁하느냐? 국가가 자기 이익을 안보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힘을 잡고 키우니까 그런 것이다. 만일에 국가가 자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되겠죠. 국제 체제 수준에서 얘기하면 국제 체제가 국가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갈등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똑같은 현상이지만 서로 좀 다른 수준에서 얘기한 것이죠. 김태환이 있지만 김태환을 설명을 할 때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요 단면으로 앵글로 설명을 하는 것과 요 앵글로 설명을 하는 것과 이 앵글로 설명을 하는 것이, 그죠? 똑같이 김태환의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게 이것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레벨 오브 애널리시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국가의 갈등과 전쟁이라는 것도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중간고사에서도 한번 문제를 내기에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7주 차에 강의실에서 얘기하겠지만 주요한 이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부 수준에서 대학 수준에서 이야기할 때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성주의, 이렇게 3개 정도 시각을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해서 이 3개 정도 시각을 가지고 국제관계 현상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국가 안보 문제, 국제 안보 문제,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에 관한 부분, 분석 수준의 문제, 요 정도는 우리가 지금 많은 내용을 했지만 많은 내용을 한 것 가운데 상당히 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탠다면
이론이라는 게 무엇이나, 그죠? 이론, 좋은 이론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이론이 필요한가? 국제관계 현상을 잘 묘사하고, 첫 번째, 잘 묘사한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잘 예측하고, 전망한다는 것이죠. 예측하고, 그리고 잘, 네 번째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이론이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한다. 그런데 그런 이론이 안타깝게도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게 있으면 뭐 국제관계에서 문제가 될 게 없죠. 그 이론에 입각해서 처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마치 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처방을 잘 하면 병이 낫는 것처럼. 근데 국제관계에서는, 사회과학에서는 그 처방이라는 게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이고 또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요 정도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준비하는 큰 틀의 내용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할 거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정도 이제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6장의 교재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짧게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얼른 살펴볼까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국제 안보 얘기를 했는데, 안보의 개념,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안보를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국가 안보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국제 관계에서는. 국제 관계라는 것이 국가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보라고 얘기할 때도 당연히 국가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분석해서 보면 국가의 안보가 있고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 국제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안보다 그러면 국가 안보를 얘기하는데, 그 국가 안보가 국가보다 좀 더 낮은 수준과 국가보다 좀 더 확대된 수준의 안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분석 수준에서 국가 수준의 분석이 있지만, 좀 더 미시적인 수준으로서 개인 수준의 분석을 얘기했고, 거시적인 수준으로서 국제관계, 국제체제 시스템, 인터내셔널 시스템 수준의 분석을 얘기했던 것처럼, 안보도 국가 안보가 주요 초점인데, 좀 더 미시적인 수준에서 국가 내에, 국가보다 아래, 다시 얘기하면 인간과 관련된, 그죠? 그걸 인간 안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인간 안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국가와 국가 간들의 시스템인 사회인, 그죠? 국제사회의 안보. 그래서 국제안보. 그래서 국제안보, 국가안보, 개인안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국가안보가 전통적인 것이고, 점점 최근에 오면서 국제안보라는 개념과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좀 더 발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런 차원에서 국제관계의 안보 개념을 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현실주의의 이제 안보에 대한 처방, 그러니까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보장하기 위한 현실주의의 처방이라는 것은 국가가 힘이 있어야 국가의 안보가 확보되기 때문에 힘을 키우는 것이다. 힘을 키워야 한다. 그게 이제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처방이죠. 그런데 개인이 힘을 키워봤자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만큼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의 한계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족한 안보를 위해서 힘이 이만큼 있는데 더 확고한 안보를 위해서는 이만큼 힘이 하다면 이만큼 부족한 안보는 동맹을 통해서, 다른 국가와 협력을 통해서
안보를 확보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다른 국가와 협력, 동맹을 맺을 때 다른 국가가 이유 없이 나에게 이렇게 내 힘의 공백을 다른 국가가 채워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도 나처럼 이만큼의 어떤 안보에 대한 어떤 빈틈이라 그럴까요? 좀 부족분이 있는 국가들인 거죠. 무엇보다도 안보에 대한 부족분이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뭡니까? 적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안보가 위협을 확보되지 않았는데 누구로부터의 안보냐는 거죠. 항상 내가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로부터의 위험의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죠? A라는 국가에 대해서 위험한데 B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내가 왜 친구니까 아니면 뭐 동생이니까 형이니까 어떤 위험을 내 친구가 돈이 힘이 세다고 나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나를 위협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예를 들면 경찰이 힘이 아무리 세도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죠. 근데 강도가 힘이 세면 위협을 느끼잖아요. 낯선 사람이 경찰이 아닌 존재가 힘이 세면 위협을 느끼잖아요. 이것처럼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자신의 힘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주의 입장에서 동맹이라는 것은 힘을 키우고 적절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상당히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현실주의의 처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자유주의의 처방은 어떤가? 자유주의는 안보 문제가 자유주의에서 또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보다도 자유주의는 국가들 간의 협력, 안보가 갈등이잖아요. 자유주의는 국가들 간의 협력에 초점을 더 잘 설명할 데 특화된 시각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현실주의에 비해서 이 안보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이 좀 더 만족스럽지 못한 상대적으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가 설명하는 안보의 관점은 국가가 그렇게 자국의 힘을만 키우면 이렇게 안보 딜레마 때문에 서로 전쟁할 위협이 오히려 더 발생한다. 그러니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서로 어떻게 합니까? 협력과 교류를 촉진을 합니다. 왜 국가가 싸우느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고 교류가 없으니까 싸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전쟁을 하면 손해가 되니까 전쟁을 했을 때 이익보다 서로 협력할 때의 이익이 더 크다면 전쟁을 하지 않는다. 갈등을 하지 않는다. 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는데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국가의 갈등과 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국가 간의 교류, 경제 교류, 또 구조적인 어떤 이슈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안보에 대한 그런 부분도 현실주의처럼 동맹이 아니라 집단 안보 체제를 선호를 하는 것이죠. 동맹은 뭡니까?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거든요. 공동의 적이 있을 때 동맹이 되는데 공동의 적이 없으면 동맹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에서는 공동의 적을 두지 않고 적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두 다를 포함하는 안보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것이 적과 우방의 경계가 분명한 안보 공동체라면
집단안보 체제는 적과 우방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 동네면 우리 동네 전체를 묶어서, 유럽이면 유럽 전체를 묶어서, 아시아면 아시아 전체를 묶어서, 지구촌 전체면 지구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그룹 안에서 문제되는 행동 혹은 누구든지 그 그룹 안에 구성원을 공격을 하면 모두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전체가 응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one for all for one이라는 그런 개념,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이라는 것이 이제 예전 소련의 동유럽에 대한 공동의 적을 위해서 나토가 있었다면 대표적인 동맹인데, 지금의 나토는 어떤 특정, 물론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공동의 적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집단안보 체제와 같은 성격이 더 커진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국가든지 누구든지 유럽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특정 국가를 공격을 하면, 위해를 가하면 그것은 유럽 전체에 대한 공격과 위해로 간주하고 유럽 전체가 합쳐서 거기에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상당히 많이 다르죠. 이 시각에 따라서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시각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또 중간고사 7주 차에 이제 중간고사 얘기도 하고 또 핵과 국제정치 얘기하면서 좀 더 이제 구성주의라든가 다른 입장에서, 시각에서 안보 문제도 한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첫 번째 7주차 첫 시간이니까 우리 수요일 날 그러면 강의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저도 마음이 설레이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잘 관리하셨다가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